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옆에서 막 그 시비를 거는, 술이 취해갖고 막 시비를 거는 경우. 아무런 어떤 뭐 관련성도 없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사실 좀 보통의 경우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훈계도 하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잡아갖고 혼도 내고 싶고 그러시죠. 함부로 이제 어떤 아이들이라든가, 특히 이제 교사들이 그 수업하는데 애들 떠든다고 뭐라 그랬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거나 이런 경우라고 하면요, 뭐 아무래도 이 관련된 사람들에 국한되지만, 길 가다가 어떤 놈이 시비를 걸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막 속옷까지 벗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이 어떤 경우에 이제 어떤 놈이 그 다른 어떤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럴 때, 이걸 뭐 말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제지하기 위해서 힘을 썼을 때, 여러분 생각으로는 이게 뭐 의로운 행동 맞습니다. 의로운 행동. 아니 저렇게 사람이 맞고 막 괴롭힘 당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좀 도와주기도 하고 제지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게 경찰 그 순경 공무원 그 면접 보고 그럴 때 그걸 이제 문제로 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자기는 전혀 몰랐어요. 자기는 이제 요령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다가 이제 밤에 이제 나와서 약간 뭐 쉬려고 그러는데, 옆에 어떤 놈이 막 누구를 막 때릴 듯이 막 그 술 처먹고 그래갖고 왜 그러시냐 이렇게 말리는 과정에서 이제 그쪽 취객들 서너 명, 여기 또 교육생, 그러니까 저기 수험생들 서너 명이 이제 엉켜갖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처리 자체가 공동폭행, 그러니까 쌍방폭행이 되는 겁니다. 공동폭행이죠. 그러니까 전과를 얻는 거예요. 합의 안 하고 그러면, 합의한다 하더라도 기록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봐서 어떤 그 유발자들, 어떤 특정한 행위의 유발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막기 위한 정당방,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엉망개판이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길거리에서 행위 있는데 시비를 걸고 속옷까지 벗어 추태를 부리던 40대 취계, 이게 경범죄죠. 이게 뭐 공공장소에서 막 옷을 속옷까지 다 받고 그랬으니까. 문제는 이거를 이제 말리기 위해서, 제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위협력의 행사예요. 공동폭행이. 재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이놈은 47살 놈인데, 이게 막기 위해서 40살, 45살짜리 이분들은 뭐가, 이 재수가 없는 거죠. 각각 벌금 10만 원이 선고가 됐어요. 폭처법상의 공동폭행. 이게 두 명이서 같이 한 날을 이렇게 했으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큰 거예요. 죄책으로는. 근데 우리의 법이라는 게 그 행위의 어떤 원인 유발자에 대한 것에 대한 판단을 우리 사법부라든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아니면 이 판사애들이 안 하려고 해요. 참 답답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47살 놈은 이제 강원도 행성의 이 식당 앞에서 오전 술 처먹고, 야간입니다. 공시 19분이니까. 근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 눈이 마주쳐서 저 기분 나빠요. 그 막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망갑니까?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는 거죠. 근데 막 지랄을 하면은 막 왜 그러세요? 라고 막 그러면
그게 이제 말하는 유형력 행사는 쌍방폭행. 밀치고 뭐 이것도 둘이 합세해서 공동폭행, 폭처법으로 걸려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야간이니까 야간에다가 공동이니까 폭처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좀 이 정황을 봐서 유발자가 A고 이 두 사람은 이걸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했다. 만약에 이 최소한의 유형력이 아니라 깽판 부리고 옷 벗고 그런 애들을 막 넘어뜨리거나 뭐 패대기를 치거나 때리거나 그랬다고 하면야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 그것도 우리의 그 판사들 애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양형에서 생각해 10만 원이에요 벌금. 그러니까 사실 판사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실 A가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 B, C는 다 B나 C는 억울하게 정가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사실은 검찰이나 아니면 판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실제로는 A란 놈이 저랬고 저것이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더 큰 어떤 문제가 돼갖고 이것은 일종의 정당방위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실제로 이 A란 놈은 11건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에서 다른 재판에서 1년 4개월의 실형을 받았어요. 그거를 감안한다고 봤을 때 이 B씨의 행동은 사실은 자구행위, 정당방위이면서 다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행동인데 이 부분이 전혀 가만히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수험생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가 호기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좋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랬을 경우 너 전과 얻어갖고 경찰 공부 못하게 되면 그건 아니?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시간에도 이기영 같은 놈의 그런 어떤 이 공탁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해자. 왜냐? 가해자들의 행위는 명확해요. 비교적.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지가 판단할 수 있는, 판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데 이것이 어떤 동기라든가 의도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제로 다양하게 판단해서 이건 절대로 정가를 줄 수 없고 오히려 정당방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좀 더 포괄적인 형태의 사회보호, 어떤 공적의식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사법부에는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B씨라는 사람 앞으로 저 깽판 치고 저기 막 하는 놈들 손을 대려고 하겠어요? 그거 막기라도 하게 하겠어요? 그러면 정당한 형태의 우리 사회의 공동선이라는 건 어때요? 그럼 경찰이 그럼 다 해줘야 된다. 그래요, 그럼 경찰은 어디 있었나요? 공권력은 어디 있었냐? 그것도 다시 판단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건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너무 가해자들 편이고 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하지 못하는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왔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중앙경찰학교의 교수위원회 부정행위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두 개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찰에 대한 쓴소리죠. 전북경찰청에서는 매일경제에서 난 매일경제라는 기사인데 신분증에 수갑까지 흘리고 다니는 경찰. 그럼 제가 예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북경찰청에서만 지난 3년간 최근 3년간 신분증 71개, 흉장 63개, 흉장이라는 게 있는 거. 수갑도 18개 잃어버렸어요. 그게 전북경찰청 소속으로만.
그럼 전북경찰청이 전국에서 뭐 중하위 정도권이라고 하면 17을 곱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충 이 정도 선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전북경찰로만 하면은 2020년 8개, 2021년 23개, 2023년 28개 막. 그러니까 이게 신분증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이 운전면허증을 쉽게 잊어버립니까? 그걸 쉽게 잊어버리나요? 여러분 사시면서 이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왜냐? 신분증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하다못해 그건데, 그런데 이게 경찰관이 경찰 공무원증하고 흉장이나 수갑까지 이렇게 잊어버렸다.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이 경찰관을 사칭하는 애들이 종종 나타나고, 또 수갑 같은 경우는 물론 예전에는 뭐 뒷구멍으로 구할 수도 있는 거 있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해갖고 범죄에 이용됐으면 누가 책임지느냐? 책임은 지느냐? 그 잊어버린 사람들이 전혀 안 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전북경찰청에서 군산 남원에서 신분증을 분실한 경찰관 2명을 그냥 주의처분이 주의처분이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 조심해, 이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부서로 옮기거나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랬다. 사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생각해 보시면은 신분증 어디다가 댕깁니까? 그냥 그 지갑 같은 데 넣고, 아니면 이렇게 보통 경찰 공무원증 이렇게 안으로 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이 쉴드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면 사실은 그 처벌이 세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은 이제 뭐라고 하나, 이게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부정행위라든가, 아까 말한 정경찰한테 부정행위라든가 이런 일종의 기강행위죠, 기강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으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럼 정확히 경찰청에서는 새로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이런 물품을 발급하거나 아니면 잃어버렸다고 회수율은 얼마나 되며, 이것이 이제 이들에 대한 징계는 뭐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이 통계는 나와 있나요? 뭘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허술하다.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경찰 공무원증과 수갑과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해 보시면 전북경찰청에서만 이 정도라고 하면은 전국적으로는 여기다 한 10을 곱해야 되지 않을까요? 통계는 있나요? 제가 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어느 그 의원실에서 이거 한 거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통계일 때도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회수는 했느냐, 뭐 이런 것들도 다 촘촘하게 관리가 되고, 이렇게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냥 별거 없는 식으로, 글쎄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경찰들의 성비위라고 하는 기사가 났는데, 가장 왜 이게 났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 전에 지난 18일 날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25살짜리가 10대 초반에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10번이 넘게 자기의 집으로 유인해 갖고 해서 이제 구속이 됐어요.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MBC인가 KBS인가 이런 데서.
이런 경찰의, 이게 말하자면 아동 성기호증이라든가, 이거 사실은 10대 초반에랑 성관계 25짜리가 했으면은, 그것도 돈 주고, 막, 뭐 아니면 뭐 이게 또 상습적이잖아요. 그럼 이런 놈이 어떻게 경찰이 됐는가? 심리검사는 제대로 했는가? 제가 그런 건 잘 알죠. 심리검사를 못 걸러냅니다. 그런데 걸러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처럼 뭐 한 해에도 100명 넘게 몇백 명씩 뽑아갖고 거기서 어떤 심리검사라든가 이제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심리적으로 제대로 된 어떤 걸러내는 작용이라든가, 물론 그때는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심리검사라든가, 그리고 그 짧은 그 한 3, 40분이나 1시간 내외의 그 면접이나 이 그 면담으로 사실 걸러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경찰학교가 있으니까. 경찰학교 6개월 동안, 그러면 거기서 6개월 동안 그걸 꾸준히 관찰해 갖고 거기서 적격하지 않은 애들을 제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경찰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성비위, 뭐 성비위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성범죄죠. 생각해보시고. 그래서 계속 경찰청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20년도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이란 거를 2020년과 2020년과 2022년 작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지만은 발표해 뭐합니까? 현실적이지도 않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거고, 결국은 뭐냐?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 미성적 의제강간죄입니다. 이건 형사법이에요. 그건 심각한 겁니다.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도찰. 현직 경찰애가 지난해 말에는 현장에서 도찰하다가, 화장실 도찰하다가 걸렸고. 근데 얘가 문제가 없냐? 얘가 사실 여성 대상 성범죄를 조사하는 여청과 경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 이후 발생한 성비위 사건 17건, 뭐 10건 성비위 감찰이 된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5년간 성비위 징계는 311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꼴로 뭐 이런 징계, 추행, 강간, 촬영 뭐 이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네들이 대부분 뭐 순경, 경장, 경위, 경감 뭐 다양합니다. 순경부터 경감까지. 그럼 경정 이상 애들은 없을까요? 근데 걔네들은 사실 뭐 만약에 적발이 돼도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추정일 뿐이니까 그건 뭐 얘기할 뭐 건덕지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는 뭐 엄정처벌,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에서 엄정처벌, 관리자 책임 강화, 성비위 경찰의 여청과 근무 금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엄정처벌 되고 있습니까? 관리자 책임 강화, 관리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여청과 근무 금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경찰 내부에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성비위라든가 성범죄가 나올 때 강력한 세신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런 어떤 거는 주먹구구식이고 실제로는 별로 현실적이지 않아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채용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애들을 걸러내고, 경찰학교 단계에서부터 관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걸러내고, 경찰관 임명을 했을 때부터 임명을 한 후에도 내부 감찰이라든가 외부 감시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 경찰이 되면 그 다음부터 철밥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직무감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가 한 사건이나 그가 한, 예를 들면
수사과, 형사과 이런 사건을 가지고 얘가 제대로 왔는지 사건이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평가를 지휘관이라고 하는 뭐 좀 별로 그렇게 능력도 없는 애들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애들한테 객관적인 감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비로 나타나고 무능으로 나타나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뽑아요, 경찰을. 그러니까 많이 뽑는 게 좋아. 제대로 뽑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애들을 많이 뽑을 생각 말고 제대로 된 애들을 제대로 된 어떤 월급을 주고 뽑게 되면은 오히려 효율적이다. 우리는 그냥 머리수 맞추려고 옛날 군대식 계급식으로 이렇게 적게 뽑아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애들을 제대로 된 월급을 주고 권한을 주고 뽑으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금 같은 비리라든가 아니면 부정이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년이 뭡니까? 제가 있을 때도 뭐 15년, 20년 전에도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지금 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성장하고 경찰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사개혁, 업무개혁 등이 필요하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뭐 사람이 뭐 별로 어떤 뭐 영향력도 없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은 좀, 그러니까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비번을 알아내서 들락날락 홈캠으로 걸렸던 혼자 사시는 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은 항상 뭔가 집안이 이상하다 싶을 때는 보통 뭡니까? 현관문 답은 번호키죠.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손을 가리고 찍고 대놓고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수시로 번호를 바꾸시고, 그리고 내 뒤에 어느 지점에 몰래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그 부분을 관찰을 하고 집주인한테 확인받고, 지금 이것도 실제로는 이 이놈이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피여성이 도어락을 열 때 비밀번호 누르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 여성분한테 뭐 책임을 물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범죄자가 잘못했지만 이거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손으로 가리고 보고 누르시라고. 이렇게 떠갖고 뚝 한 다음에 뚝뚝뚝 누르면 저쪽에 시야가 다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보면은 그거 본인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놈이 물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궁금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성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뭐 증거나 단서가 나오지 않아 갖고 얘가 주거침입 정도밖에 처벌이 안 될 겁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내 뒤에 몰카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항상 이거 그게 못하실 것 같으면은 번호키 말고 어떻게 자물쇠 아니면 옛날 방식으로 하세요. 번호키를 관리 못할 거면은 다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즘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